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새롭게 단장한 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윤아고요. 오늘은 위기에 빠졌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서를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이 앞에 이렇게 전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현재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이 심각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뭐 지금 우리 경제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뭐 책 제목에서처럼 저는 현재 상황이 1960년대 경제 성장을 막 고도화하고 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다. 정말 처음 겪는 위기다. 그리고 또 이 위기가 그냥 단기간에 그냥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를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그래서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경기 뭐 침체 국면이라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경기 침체 이렇게 마침 이제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경기가 이제 부침이 있잖아요. 뭐 호경기, 불경기 뭐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경기에서 이제 불경기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슬로우 다운, 그래서 경기 둔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코노믹 슬로우 다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해요. 경기 침체. 그건 영어로 하면 리세션이라고 해요. 리세션. 근데 그보다 더 상황이 나쁘면 우리가 보통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하면 디프레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정말 더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렇게 하죠.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바로 1929년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세계 대공황인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충격이 갑자기 있어요. 그 충격 때문에 갑자기 정말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막 마비되거나 일시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IMF 위기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기도 위기라고 하잖아요. 또 2020년 코로나 위기, 그것도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죠. 그런 것은 이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위기는 거기 어디에 들어가냐, 그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니까 이제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경기 둔화, 침체, 불황, 뭐 대공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은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상황은 그 비즈니스 사이클 상황에서도 지금 둔화에서 침체로 가고 불황으로 계속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때는 연간 10% 이상 계속 성장을 했어요. 제가 이 그림도 제가 마침 가져왔는데 이게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앤다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기가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막 계속 갔는데, 그 중에서 이게 마이너스 표시된 여기 보면 크게 경기가 침체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97년, 98년, 그때 97년 외환위기가 나고 98년도에 마이너스 4.9%, 그게 이제 IMF 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고, 그리고 2020년이 이제 코로나 위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놨잖아요. 이 추세선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추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잠재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소했느냐 하면, 한때는 70년대 초에는 이게 13%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림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한 중간선을 잡으면. 그러다가 이게 10% 밑으로 떨어진 것이 80년대 중반. 그리고 다시 또 이거 5% 수준에 있던 것이 한 97년, 98년 그때 이제 외환위기 막 그때 겪을 때, 그러다가 이게 계속 떨어지더니 얼마 전에는 2%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 수치를 보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은 이게 1.8%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는 거죠. 사실 이게 5년 동안 계속 1.8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더 추락을 하는 거고, 그 밑으로 가면 다시 또 1.5로 가고 계속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KDI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현재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는 거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0%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세가 지금 0%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사상 초유로 2% 밑으로 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올해 전망치가 정부는 현재 1.8%라고 이제 현재 발표는 했어요. 연초에. 그리고 KDI도 1.6%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에는 1.9라고 했다가 1.5까지 낮췄어요. 제가 그 밑에 제 이름까지 써놨는데 저는 연초에 제 유튜브 채널 이현웅 교수 경제 포럼에서 제가 올해 환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주가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을 제가 자세히 해놨어요. 그때 제가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볼 때는 1.5 하면 잘한다. 1.5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지금 국제 IB에서는 대부분 다 1%대로 떨어뜨렸고 최근에 1.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1%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나아질 거냐는 거죠. 내년에도 안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은행은 뭐 1.8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망은 계속 바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문제고 단기적으로도 문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의 뭐 둔화라든가 침체라든가 불황이라든가 대공황이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 그 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GDP 추이로 이제 좀 경제 위기라는 걸 좀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GDP 성장률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추락 네.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얘가 지금 사상 초유 상태로 지금 이게 1년 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 외환위기 때도 이 98년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10% 이상 플러스로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거의 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올랐어요.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0%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 튀어 올랐죠. 이번에 안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도 1.4 그리고 2024년 턱걸이에서 2.0 그리고 올해 다시 또 1.0대에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장기간 단기적인 사이클상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은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아직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 단기적인 측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보다 더 현장에서 이런 걸 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소비자고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소비자 그런 여러 가지 뭐 심리 지수도 지금 계속 나쁜 상태이고 제가 아예 하나 설문조사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정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위기란 이야기를 제가 지난해도 이야기를 계속 사실 지지난해도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추세가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근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해 와가지고 이제 다 위기다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직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기업하는 분들은 이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IMF 위기 정도, 97년 외환위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위기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97년 경제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74%고요. 올해 경제 위기가 어쩌면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할 거다 23%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보세요. 이게 외부적인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우리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관세 폭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의 피부로 지금 안 와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면 이게 수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1%밖에 안 돼요. 다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IMF 외환위기 정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그때는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그래도 우리가 급반등했지만 그렇지도 못하니까 더더욱 문제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안 그래도 트럼프 이야기를 해주셔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불리한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기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좀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떻다고 조금 보고 계신지 그래서 궁금해요.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기에 비해서 2기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다. 굉장히 과감하다. 이렇게 한 4가지 단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 그 정도 했으니까 뭐 말로는 뭐 엄청나게 뭐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었네. 뭐 중국에 대해서만 좀 뭐 관세를 뭐 한 25% 올렸잖아. 올해도 그럴 거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대부분 그렇게 낙관적인 거예요. 저는 아니다. 그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1%대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1.5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뭐 펜타닐 그러한 어떤 신종 마약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 나중에 또 유예했다가 부과한다, 유예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 하겠다. 당장 4월 2일부터 하겠다. 자동차 부품은 한 달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4월 2일이네. 그것도 바로 네,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상호 관세도 관세. 지금 하겠다. 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관세 폭탄이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는 거죠. 안 그래도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됐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급 효과를 좀 미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는 정말 전체 수출 중에 2번째 정말 효자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2번째가 이제 자동차. 이제 자동차가 이제 완성차가 있고 부품이 있어요. 그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을 다 넣으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 표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실까요? 이 반도체가 지난해에 총 수출액이 한 1,400억 달러 정도 됐고요. 자동차 완성차는 한 708억 달러 정도 됐고 부품은 한 226억 달러 정도 됐어요. 이걸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이게 33억 정도 되네요. 933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밑에 증감률 있잖아요. 이 세모 표시한 것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지난해 자동차 완성차하고 부품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반도체는 무려 4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자동차가 반도체하고 거의 마카마카했어요. 막상마카.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지난해 굉장히 수출이 잘 돼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나라 당장 이제 자동차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고 그 자동차 보시면 전체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1위, 2위를 현재 다투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해 가지고 실제 돈을 벌어들인 것,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보면 무려 557억 달러예요. 557억 달러 정도면 얼마냐면 대부분 그게 다 자동차에서 흑자를 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중에서 한 60%, 70%는 다 이게 자동차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요약한 표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무역 흑자가 518억 달러였어요. 근데 대미 무역 흑자 전체 모든 상품 그게 55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우리 적자 본 거예요. 미국에서 흑자를 봐서 전체 흑자를 본 거예요. 그 중에서 대미 자동차 무역 흑자만 325억 달러다. 그러니까 그것이 60% 내지 70%그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 자동차 수출이 중요하고 특히 자동차 수출만 따로 놓고 보면 무려 933억 달러만큼 우리가 수출을 했네 전 세계로. 근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다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이다. 무역에서 대부분 우리가 흑자를 보는 그러한 품목인데 드디어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수출이 제대로 안 될 거다 하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까지 찾아가가지고 가서 내가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210억 달러어치의 그런 투자를 하겠다. 뭘 하겠느냐? 완성차 만드는 것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온갖 그 부품,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라인을 아예 갖추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용이 창출되는데 그게 다 그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도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고용도 우리나라 고용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6.5 상황인데 현재 이런 상황 6.5죠 사실 그죠? 6.5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기업인이라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트럼프한테 그래도 투자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도 관세 폭탄을 맞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완성차는 올해 이번 달 초, 그러니까 4월 초 그리고 또 그 부품은 다음 달 초, 5월 초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겠다 약속만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줄 거 다 주고 빼만데 맞은 격이 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발표한 이 미국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를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당장 단기적으로 볼 때 뭐 거기 생산 시설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현대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기업 차원에서도 당연히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상호 관세 정책까지 이제 시행이 되면 뭐 당연히 반도체 역시도 좀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떤 점을 지금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수출 품목인데요. 이미 경쟁력이 자꾸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삼성 반도체가 이제 레가시 반도체 주로 디램 반도체를 주로 수출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중국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AI 반도체와 이렇게 경쟁해서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레가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그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즈니스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그래서 지난해는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됐는데 올해는 그 사이클 상으로 이게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니까 전체적인 수출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더군다나 또 관세까지 때린다? 또 거기다가 또 중국에 대해서도 때리는 거니까 또 중국에 대한 수출도 또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또 반도체 수출도 잘 안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가지고 수출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뭐 석유, 화학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뭐 당연히 또 이 관세를 또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나라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그래도 절대 위기다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세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 특히 이제 관련 섹터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선 섹터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될 때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다 좋아요. 예외가 있다면 지난해에는 왜 안 좋았느냐?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니까 그러니까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으면 그러면 수출까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올라가죠. 왜냐면 외국에서 뭐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수익성도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난해는 내수가 너무 나쁘니까 이제 내수하면 우리 소비와 투자잖아요. 이 소비 투자가 다 상황이 나쁘니까 투자 속에 보면 이제 건설 투자가 특히 상황이 나빴고 그리고 또 소비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낙수 효과라는 걸 기대도 못 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주가가 다 나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사실 품목별로는 제가 그런 어떤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이렇게는 저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적어도 올해 초에 우리나라 주가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그런 어떤 증권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TV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나빴어요.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이 다 20-30% 마이너스했고 반대로 뭐 미국도 뭐 전부 다 이게 뭐 S&P 500부터 아니면 나스닥이 다 20-30%다 플러스했고 하다못해 나보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일본도 좋았고 뭐 대만도 좋았고 대만은 엄청나게 좋았고요. 유럽도 다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잠깐 반등하니까 지난해 나빴으니까 올해 우리나라 반등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무슨 전문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지난해 나빴으니까 올해 좋아집니까? 그건 전망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전망에서 주가 전반적인 전망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영업 실적도 다 나쁘죠. 다 이게 나쁘니까 당연히 주가도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미국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어쩌면 더 심한 상황, 뭐 대공황까지도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막 간다면 우리나라만 예외일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정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뭐 소위 고위 아니면 뭐 사법부라든가 뭐 입법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재산 상황, 재산 변동 상황을 최근에 공개했잖아요. 관보에. 이거 공개해 보니까 뭐 어때요? 국내 투자하나요? 그분들부터 다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 저도 솔직히 제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제 책에서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제가 말씀드려 솔직히 아니 개인들한테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우리만은 그래요. 우리는 애국하겠다고 해서 그냥 우리나라 주식 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 고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IMF보다 더 뭐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IMF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아까 기업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때만 해도 반등을 바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한 해 잠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 마이너스 4.9% 역성장했다가 다음에는 플러스 10.3% 했으니까 그걸 만회하고도 남은 거예요. 뭐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회복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젊어도 엄청나게 젊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면 뭐냐면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외부적 충격이 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치료받고 필요하던 뭐 수술도 받으면 그냥 정상인으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몸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늙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면 회복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계속 부동산에 몰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그래서 부동산에서 뭐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또 뭐 부양책을 막 써가면서 그래서 뭐 정부부터 아니면 또 가게가 전부 그쪽으로 다 매달려 가지고 거기 가 있으니까 마치 그냥 정말 죽어가는 환자,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계속 몰핀 주사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지금 일단 마이너스 상황은 아니지만 2024년 1.4%, 지난해 2.0% 턱걸이, 올해는 1% 초반, 내년에도 1% 계속해서 1%대를 유지해서 몇 년 가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더군다나 지금 외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런 쓰나미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없었어요. 우리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젊고 정말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외부적 조건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조금 할 때 많이 봐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에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그것도 완전 중상주의 상황으로 막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도 잘 못하면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야말로 절대 위기다. 그래서 제가 괜히 절대 위기 이게 마치 무슨 뭐 책팔이 아니면 무슨 뭐 제 유튜브 무슨 채널 자꾸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드려요.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책 좀 읽어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정말 정치인들, 정부 강요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도 좀 읽어보시고 제 말이 틀렸으면 반박해 주세요. 우리 독자들도 좀 보시고 정말 깨달으시면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100년 전 대공황 때랑 이제 유사하다 우려를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 진단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먼저 진단하기보다는 뭐 지난해 9월에 IMF 연차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번 이렇게 총회를 하는 거죠. 총회를 하는데 IMF 전 총재 라가르드 총재가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0년대 상황이 마치 1920년대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때가 뭐예요? 바로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비슷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막 기술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막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 뭐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가전산업이 막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중화학
공업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특히 뭐 철도라든가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막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 세상이 바뀌었다. 아니 막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그 투자금이 또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화랑을 막 겪었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지나친 투자였더라는 거죠. 당장 수익이 안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몰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물건이 안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폭락을 하고 그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뭐 실물 시장이 실물 경제가 이제 막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 경기 불황 그리고 또 이제 대공황 상황으로 막 갔는데 그분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자유무역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호무역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 1930년에 바뀌었어요. 1929년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 후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1928년에 이제 대선에서 이제 막 이제 경선 기간에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 하나가 뭐였냐면 관세율을 대폭 높이겠다. 특히 농산물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공업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이 농업은 제대로 발전 못하고 도리어 이제 막 외국에서 수입물품 막 들어오고 유래서 막 들어오니까 이 농민들이 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1929년에 주가 폭락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다 상황이 나쁘니까 나중에는 아예 관세율을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높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에요. 그게 1929년에 이제 상하원 다 통과하고 그래도 이제 계속 막 그 당시에 그 미국 경제학자들이 막 연명해가지고 탄원서까지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도 1930년 6월에 결국 서명을 했어요. 후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관세율이 농산품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품에서 한 2만여 종에 대해서 당시 관세율이 40%에서 60%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보복 관세를 막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도 20% 이상 다 이제 실업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은 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나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보자는 거죠. 현재 상황이 지금 산업혁명이 아닌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돈이 엄청나게 그걸로 몰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가가 막 뜬다고 하는데 다 뭐예요? M7 중심으로 막 뜨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수익을 내느냐? 물론 엔비디아는 뭐 낸다 그러지만 실제 현재 그 가치를 보면 현재 시장 가치가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뭐 어디서 경쟁이 확 심화되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니까 갑자기 크게 출렁거려서 이미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어요. 한 2% 수준 빠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마치 1929년 세계 대공황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그 당시 기술주죠. 그 당시 첨단 산업인 거예요. 그런 주식이 막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고 첫 번째 기술 수준에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자유무역하다 보호무역으로 간 것처럼 이번에 다시 또 자유무역하다 본격적인 보호무역 중상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이게 일부에서는 이 관세 잠깐 때렸다가 나중에 다 낮출 거야. 제가 볼 때 쉽게 안 낮출 거예요. 관세를 계속 가져. 왜 낮춰요? 이게 계속 그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또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중국에 대해서만 때리지 않는다. 이게 지난 일기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만 때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캐나다도 때리고 멕시코도 때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에 대해서도 너희들 도대체 나토 도대체 방위비 얼마나 지금 부담하고 있냐. 다 왜 우리가 다 독박을 쓰냐. 너희들 다 책임져라. 이러면서 지금 막 때리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무역전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1929년, 30년 그 당시에 세계 대공황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이제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인데 미국만큼은 좀 예외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그렇게 보신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은 계속 추락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이 제가 우리나라 현재 절대 위기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아니 선진국 되면 다 그렇지 않냐고. 선진국 되면 다 늙어가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또 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한다, 둔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인구 고령화가 다른 나라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부자 나라가 됐으니까 일찍 늙어가긴 했지만 그 속도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보다는 계속 집 짓는데 너무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가게도 거기에 다 이제 올인하고 있으니까 몰입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랬죠. 아 일본 우리가 따라갈까요? 이 바로 1990년 그 한때 잘 나가다가 바로 직전까지 전에까지도 미국하고 G2로 막 맞짱을 뜰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출판하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다 바로 그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일본 경제가 꼬꾸라졌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럽처럼 이게 계속 추락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어요. 유럽도 다 지금 0%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빨리 인구 고령화가 되고 너무 지나치게 이게 미래 먹거리보다는 다 집 짓는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추락할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보면서 아 그러니까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럽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나라도 있어요. 선진국 중에 뭐 대표적으로 조그만 나라 뭐 싱가포르도 있고요. 큰 나라로 보면 미국이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서 보면 GDP 규모로 보면 25%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또 1인당 GDP로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한 1.5%, 2.5%더 높네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매년 몇 퍼센트인 줄 아냐요? 몇 퍼센트냐면요. 2.5% 수준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70년대부터 계속 추락했다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음영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그게 심하면 이제 경제 위기인 거고요. 2008년도 그때. 그래서 2008년 여기 음영이 더 길고 또 많이 내려왔고 2020년 코로나 때 위기 상황인 건데요. 그래도 이 평균치를 잡아보면 이게 어때요? 한 2.5%, 2.6% 수준에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10% 수준을 넘다가 계속 추락해서 2% 밑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로 보면 15배 그리고 1인당 GDP로 보면 무려 2.5배 더 큰 나라인데 그 항공모함이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정말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미 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침몰하고 있으니까 이게 위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우리가 미국을 봐야지 싱가포르를 봐야지 왜 일본을 보고 왜 유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전 정말 경제 전문가라든가 경제학자 제 주변의 경제학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국민들도 아 진짜 맞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마치 냄비 속에 지금 개구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데 지금 물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대표적 죽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니면 정치에 지금 정말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여론 지도층이고 정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다른 국민들도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서에서 미국은 무역 전쟁보다 달러 패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역 전쟁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하나의 수단이고요. 목표는 그럼 뭐냐? 목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 미치광이 전략을 막 쓰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가라고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gain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다시 위대하게? 그럼 지금 위대하지 않은가? 이미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2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again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돼요. 그 격차가 한때는 막 좁혀졌어요. 그러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게인자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어게인을 왜 붙였을까? 사실은 이게 그 마가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레이건 때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에 이 마가라는 이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가가 맞아요. 70년대에 막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 추락하고 있고 달러 패권도 막 위협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뭐 유럽이 군사력이 강합니까? 중국은 뭐 군사력이 좀 강하지만 경제력 그러면서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면 이번에는 중산층이 1980년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괴멸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냐 러스트벨트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결국은 벤스 부통령이 뭐 그 사실 그 러스트벨트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그 한국에서도 그 번역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폐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부모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에서 또 마약에 막 그 찌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힘들게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빗댄 하나의 소설처럼 쓴 글인데 책인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면 결국은 러스트벨트라는 게 뭐예요? 그쪽에 자동차, 중화학공업들이 다 몰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왜 그랬냐? 전 세계로부터 그러한 경쟁품이 싸게 막 물밀 들어온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니 일본과 같은 이런 제품이 막 몰려오다가 중국에서 또 그러한 뭐 상품이 막 싸게 막 몰려 들어오니까 결국은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무너져 버렸고 거기에서 주로 일하던 중산층 그것도 거의 백인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다 마약에 전부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니까 내가 이걸 고치겠다. 그게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이분이 겉으로 보기엔 미치광이처럼 하고 막 마치 막 껄렁껄렁하지만 술 담배도 안 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라 이런 걸 갖다가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마약도 너희들 계속 우리한테 보내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렇겠어요?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번에 분명한 철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산층을 살리겠다. 또 한 가지는 다만 좀 전에 이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패권 이야기를 했는데 달러 패권도 사실 크게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무역 거래할 때 우리가 뭘 써요? 우리나라 돈을 쓰지 않잖아요. 중국 위안화 쓰나요? 거의 안 쓰잖아요. 엔화도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유로화를 쓰나요? 아니에요. 거의 90% 가까이가 계속 달러를 써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오직 떨어진 거라면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요.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것이 보니까 한때는 뭐 이게 6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환 보유고를 하면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유로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특히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한 10%포인트 정도 줄어들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줄어든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다만 그래도 이제 위협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에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지금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사고 있잖아요. 뭘 사요? 금 사는 거죠. 그 금값이 많이 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또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그러면서 또 자체 통화도 만들겠다. 브릭스 국가들끼리 뭐 브릭스 페이, 뭐 브릭스 브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통화가 막 이제 새롭게 막 등장하면서 달러를 대체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패권을 좀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지켜야지만 국가적 이득이 있어요. 마치 정부가 통화를 발권함에 따라서 이 정부의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통화 주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미국이 이 달러를 마치 전 세계 통화를 발행하는 그러한 통화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강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화폐 얘기를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셔서 디지털 화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좀 강조를 또 해주셨었는데 그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투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뭐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거대한 변화를 현재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이제 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7만 년 동안은 계속 원시 수렵인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10,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갑자기 우리가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기후가 이제 온난해졌어요. 그래서 홀로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모여 살게 되고 그러면서 농업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만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금화, 은화 이런 상품 화폐죠. 그렇게 해서 한 10,000년 살다가 한 18세기 중엽쯤 되니까 이제는 산업혁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새로운 통화가 등장했죠. 그 통화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정화폐예요. 그게 바로 달러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원하고 위안하고 유로하고 이런 거죠. 그게 뭐 한때는 그게 금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태환을 보장하는 형식으로도 했다가 지금 완전히 그것도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디지털 사회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는 상품화폐에서 법정화폐로 갔다가 이제 또 다른 화폐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화폐 중에 그럼 뭐가 가장 대표적이냐 생각해 보면 하나는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또 하나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 정부가 발행하는 것,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바로 CBDC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건데 이거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적극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이거 가지고 얼마나 통제하기가 쉬워요.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통제 사회가 되니까. 이건 우리 미국의 자유주의 그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 그거는 못하게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대신 뭘 하느냐? 그러면 개인이 민간이 발행한 그러한 디지털 화폐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출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또 비트코인은 양이 딱 정해졌어요. 2,100만 개. 그래서 현재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현재 채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공급은 딱 정해졌어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사람이 뭐 개인인지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만들 때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정화폐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막 돈 찍어내요. 2008년도 막 그때 2008년도 그때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때 막 돈을 막 찍어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왜 사기치고 내 자산을 뺏어가냐?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도대체 쓰려고 하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비밀이 다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게 그야말로 완전 분권화된 탈중앙화된 그러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얼트코인이 나왔는데 얼트코인은 사실은 다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고 또 계속 개수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떤 자산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투기적인 세력이 막 몰려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가 뭐 제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일부에서 뭐 10배 뭐 20배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년 내에 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간 갖고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얼트코인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패권을 미국이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미국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뭐 앞으로도 계속 저는 미국 패권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부침이 없지는 않을 거다. 어쩌면 뭐 지난 뭐 70년대 이후에 잠재 GDP 성장률이 뭐 2.5%, 2.6% 된다고 했는데 인구가 좀씩 미국도 고령화되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외국 이민을 막으려고 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막 추방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재 GDP 성장률도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킬레스건이 제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은 있잖아요. 네.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미국은 너무나 많은 부채예요. 그 부채가 정부 부채. 뭐 민간 부채가 아니라 정부 부채가 문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36조 달러예요. 36조가 얼마나 많으냐. 우선 과거와 비교해 보면 20년 전 1995년에 10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년 만에 3.6배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게 막 벼랑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막 증가했잖아요. 아, 그래도 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그러면 GDP 대비로 보면 미국의 GDP로 나눠 보면 2024년 기준으로 123%예요. 이건 95년 그 당시에는 이게 66%니까 GDP 대비로도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채라는 게 뭐예요? 결국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는 그것만 해도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국방비 지출보다 정부가 빚 갚는 게 많은 나라는 결국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제가 레포트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디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 우선 첫 번째는 적어도 증가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이 적어도 정부의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거는 매년 적자가 누적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적자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해에도 1.8조 정도 됐어요. 1.8조 달러. 이게 2020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연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풀어서 그런 거고, 그만큼 적자를 본 거죠. 세금을 거둔 것보다 돈을 빌려서 많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3조 이상 막 썼는데, 그래서 2020, 21 많이 썼다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인데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푼 거냐면요.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풀었어 그때 많이 풀었다고 할 때 그때도 1.4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푼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빚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 거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총량을 그러니까 전체 부채 총량을 어떻게든 줄여볼 수 있을 거냐. 또 세 번째는 이자를 좀 덜 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이자를 적게 내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국채 수익률 좀 떨어뜨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이 막 활성화가 되면 그거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받고 하면 결국은 그 회사가 테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미국 국채를 막 사줄 테니까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특히 이제 장기 국채를 얘들이 사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무장관이 우리의 목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 뭐 여러 말하려고 합의 뭐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년짜리 그러한 국채로 바꿔주자 아니면 만기 막 돌아오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중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 쌓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한 4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한 70% 이상을 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정말 황당하기도 한데 이거를 그럼 100년 만기로 다 바꿔줄게. 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마다 100년 만기로 바꿔주고 이자도 주지 않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또 그거 플러스에서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통화 수합을 해줄게. 통화 수합.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기가 생기면 그래 우리 달러를 좀 빌려줄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마치 플라자 협정 옛날에 1985년 플라자 협정과 비슷한 그러한 협정이 더 어쩌면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어떤 국제 경제 질서를 바꾸는 그런 협정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트럼프 이기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미치광이 전략처럼 보이지만 미치광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략인 거예요. 실제 정말 이 사람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갖추고 있고 굉장히 과감하게 빠르게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도입하는 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을 좀 번복한 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을 해제했다는 게 너무 정말 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2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강남 기준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3배 올랐어요. 그 지난번 정부부터 계속 올리고 그게 이제 2022년 중반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게 이제 정책 실패가 하나가 있고 제가 책에 자세히 썼어요. 이게 왜 정책 실패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배 오른 것 중에 절반은 정책 실패, 절반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고 이제 경제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막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정부가 바뀐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면서 다시 또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여러 가지 쓴 거예요. 여러 규제도 막 풀고 또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이라는 걸 막 했잖아요. 뭐 2023년에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또 뭐냐면 청년 드림 주택 대출에가 20세부터도 또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20세가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삽니까? 정말 황당한 정책을 계속 쓰면서 계속 집값 띄우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도 지방은 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서울만 아직도 하락하지 않은 상태고 특히 강남은 아직 집값이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주로 서울 주변부만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집값이 이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어쩌면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불안할 수 있으니 이제 풀겠다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계속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 2월 12일 제 기억에는 그때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뜬금없이 딱 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도 그때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금방 뜨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집값이 막 불처럼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소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다. 이렇게 하지 막 엄청나게 집값을 띄운 거죠. 집값이 막 띄워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너무 부동산에 돈이 몰려서 문제고 너무나 또 이 가격이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이제 끊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지방과 수도권, 지방과 서울 간의 이러한 어떤 주택가격 양극화도 이게 결국은 그게 사회 양극화로 결국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집값을 띄우겠다 이런 정책을 쓰니까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걸 한다는 반만에 너무 집값이 막 뜨니까 이걸 다시 또 이제 원상 복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들어가지 않았던 강남구라든가 뭐 용산구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묶었는데 정말 만사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은 너무 물량적으로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안 써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특례 대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니까 집 사라 이런 정책만 안 해도 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요. 더 그것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싱가포르처럼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주면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공공주택 LH가 공공주택을 자기가 직접 하나요? 아니에요.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자기들이 분양한다고 하는데 분양을 왜 해요? 자기들이 지금 직접 져가지고 싸게 원가 공급을 하면 되지. 사실은 이미 토지 그런 조성을 했잖아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원가로 그걸 갖다 분양하지도 않아요. 그걸 갖다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다 그걸 또 비싸게 또 다시 또 건축비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공공주택을 싸게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주택이 80%예요. 그리고 자가주택 소유율이 무려 90%나 돼요. 거기다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소위 보유세,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이게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 책에 정말 자세히 제가 계산도 해봤어요. 뉴욕하고 서울 강남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갖는 집값을 현재 보유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연간 그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5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뭐가 비싸냐면 거래세가 비싸요. 거래세. 주로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게 비싸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유하는 데는 별 부담이 없고 반대로 거래를 하려니까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이 부동산 관련한 그 세수는 변화 없게 하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주면 이거 당장 제가 보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요. 근데 그걸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자기들 집값이 떨어져요. 정치인들부터 제가 다 그분들이 어디서 사나 보세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언론인, 그리고 저 같은 교수들, 뭐 의사들 다 어디 살아요? 다 거기 살아요. 내 집값 올라가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가, 우리 젊은이 미래를 좀 생각해서 지금 적어도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절대 위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냐 아니냐는 일반적으로 이제 GDP 대비로 보거나 아니면 가계 소득 대비로 이렇게 봐요. 근데 가계 소득 대비로는 잘 발표를 안 해요. 사실 더 중요한 가계 소득이거든요. 가계 소득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GDP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 90% 초반이다. 91%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그 수준이 100%가 넘었어요. 101, 2%. 그럼 그 사이에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추계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추계하는 방법을. 기준 연도를 2020년을 바꾸고 어떻게 바꿨다고 하면서 이게 비율이 갑자기 100% 초반대에서 90% 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제 안 줄어들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그게 맞다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제일 많은 나라 뭐 스위스, 그다음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라고 하고 우리 한 네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네 번째가 아니라 단연코 1위예요. 왜 1위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하고 달리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그런 부채 말고요. 개인 간에 빌리는 부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왜 부채냐? 당연히 부채죠. 이 임대인이 내 집을 담보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것도 이거 엄청나요.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만약에 집값이 좀 떨어져요. 그럼 깡통 전세, 역전세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100%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정부가.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또 전세 보증금도 이걸 100% 가까이 다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거의 5억을 다 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가계부채도 늘릴 뿐만 아니라 쉽게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가면 아 그래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니까 우리 전세 보증금도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따라서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집값 또 올리는 명분도 되고 또 주인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다른 집 사고 또 아니면 다른 데 갈 때도 또 자기는 또 자기대로 또 전세 그 보증금 또 대출을 또 받아요. 또 100% 보장까지 받아요. 최근에 이제 그걸 갖다 너무 심하니까 90%까지 보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9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거 없애야 되고 전세 대출도 없어야 되는 거 맞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무려 136%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시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계산해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예요. 보면 이게 스위스가 118%인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한 136%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고 이분 얘기도 안 해요. 이분은 항상 전세 부채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부채라고 아예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이 부채예요. 이게 부채.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 부채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GDP 대비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최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보다 이 개인 간에 빌린 돈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관리 안 하고 계속 두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GDP, 명목 GDP 증가율 정도 내에서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올해 한 80조 원 약간 넘게 정도만 적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건 용인하겠다.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것도 황당한 게 지금 정부가 지금 올해 정책 대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청년 드림 무슨 주택 대출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얼마를 지금 대출하겠다고 하냐면 무려 60조 원이에요. 시장 금리보다 훨씬 싸게. 시장 금리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한 4%대인데 이거는 2%대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가계대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0조 원 중에 60조 원은 전부 다 자기들이 싸게 빌려주면서 하라고 하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이러한 금융상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20조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악어의 눈물. 집값 떨어뜨리고 뭐 그리고 또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 위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 잡아먹는 정책들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젊은이들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서민들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 먹거리 못 만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으로 계속 내몰아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영끌로 주택을 매수한 이제 세대들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떤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계속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에서 뭐 계속 뭐 부동산 가격 전망을 하는데 전 전망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망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잖아요. 아, 일부는 뭐 공급이 앞으로 부족할 거다. 공급이 왜 부족해요? 공급은 새집,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 분양도 공급이지만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에요. 이건 서울만 해도 지금 한 9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 그만큼 공급이 지금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내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는 실제 거래 건수를 보면 되는데 그 수요를 정부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 풀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걸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을 해가지고 그거 빚내서 집 사라. 그거 없으면 수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지죠. 당연히.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이 언론이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것도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우리의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계속 늘어나 줘야지만 수요가 늘어날 텐데 계속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또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또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도 줄고 또 주택 수요를 많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인구 보통 우리가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라고 하는데 그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서울도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뜰 거냐는 거예요. 아, 그럼 일부에서 그래도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잖아. 아니 지금 미국도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떨어뜨릴 텐데 우리만 계속 금리 떨어뜨려 가지고 환율 폭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는데 주택 가격만 계속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 돈이 정말 100%다. 아니면 부모한테 엄청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그런 연 수입이 있다. 그러면 뭐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산은 50%도 안 되는데 덜컹 그냥 빚내가 집 사는 거는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만 안 해도 일단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요. 마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는 가격을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특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특례 보금자리,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아니면 청년 주택, 뭐 드림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꾸 돈을 빌려주는 정책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는 공공주택을 좀 많이 져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다 필요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유세만 높여주고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라. 그 대신 전체 세입은 증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대로 두되 보유세와 이 거래세 이 구조만 바꿔주기만 하면 저절로 안정화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 이 책에서 한국은 앞으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늙어가는 급성 조로증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다본 이유와 근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우리나라의 그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제일 빠르니까 네. 그래서 좀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빨리 늙어가느냐 하면 지난해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잖아요. 지지난해 0.72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반등했다. 해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0.75명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OECD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진국 클럽 평균 1.5명의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OECD 국가들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고령 인구 비중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고령 인구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할 때부터 고령 인구 비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한 2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OECD 한 평균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아직 상황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맨 오른쪽 보시면 제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령 인구가 변화하는 그 추이를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2070년대 중반이 되면 46.5%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은 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늙었다고 하는 일본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때 가도 40% 밑이에요. 우리나라는 50%에 근접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참고로 일본은 고령 인구 비중이 30%예요. 우리나라는 20%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걸 추월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면 추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가르 지금 ECB 총재죠. 예전에 그 IMF 총재였던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 자살 사회다 한국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전문가는 인구 전문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을 겪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또 어떤 분은 북핵보다도 위험한 것이 바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한 이유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그렇게 막 10%대까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때는 엄청나게 젊었거든요. 빨리 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인구가 더더욱 빨리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았고 그래서 한때는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다면 너무 빨리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도 늘리고 또 그러면서 경제 성장도 빨리 했는데 이제 너무나 빨리 늙어가고 너무나 빨리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너무 빨리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큰 문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산업 전반이 다 지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정부가 어떤 좀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정부가 지금 왜 지금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는지 또 우리나라 주가가 왜 이렇게 정말 죽을 쓰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 내수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알고도 지금 모른 척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깨우쳐야 돼요.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가서 그렇잖아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뭐 권력순인지도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도망가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럼 왜 도망가겠어요?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다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왜 상황이 나쁘냐? 돈이 일단 글로 안 가는 거. 꼭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이 다 글로 안 가요. 그럼 다 돈이 어디로 갔나요? 이 기자님 다 잘 아시잖아요. 많이 이런 경제 뉴스 하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 그 돈이. 부동산? 그렇죠. 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다 뜬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배 다 떴잖아요. 다 글로 돈이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빌려서도 글로 가요. 그래서 가계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이에요. 그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잠깐 풀었다니까 돈이 또 막 몰려 글로 가잖아요. 아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뭐 밸류 프로그램 해도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아 이쪽 보니까 이쪽은 뭐 정부가 계속 띄우기를 하고 있네. 이건 역대 정권부터 계속 그래요. 사실 지난번 정부부터 2022년 여름까지 3배 올랐어요. 그래놓고 결국 정권을 이제 잃었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또 그걸 떨어질 만하니까 다시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좌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뭐 시청자분이 뭐 이건 뭐 문재인 때문에 이건 뭐 윤석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책임이에요. 어떤 정권이든 다 똑같아. 모든 정치인이 다 책임이고 공무원들도 다 똑같아요. 이거 계속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다. 그분들이 다 어디 사는지 보세요. 다 서울 살고 다 강남 살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게 그 주식은 또 채권은 다 해외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가격이 안 뜨죠. 더군다나 지금 외국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니까 더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뭐가 더 좋아졌다고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증권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 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손해보면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그럼 재산 팔아서 사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 흥분하네. 오늘 나오면서 제 아내가 오늘은 흥분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정말 주가를 띄우고 싶으면요. 제대로 밸류업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값 뜨면 그게 과연 수출을 하나요? 그게 AI를 만드나요? 그게 주식시장으로 가야지만 그래야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좋은 상품, 신상품을 수출도 하고 거기에서 AI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 저희가 이번에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이제 교수님 저서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회차마다 베스트 댓글 2분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